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저희는 신용복 저자 선생님의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읽고 있고요. 2부 시간은 논어, 드디어 논어에 들어갑니다. 4강이고요. 논어 인간관계론의 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137페이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논어는 공자 어록이죠. 노자에는 노자라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지만 논어에는 공자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난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논어는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책이에요. 제가 19살 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책을 한 권도 안 읽을 때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책을 진짜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가니까 왠지 좀 경건해져가지고 선생님 책을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뭘 읽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선생님이 사서삼경을 읽으면 세상을 좀 깨우친다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서삼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중에 대표적으로 논어를 한번 읽어봐라. 근데 훗날 들어보니까 전 당연히 읽었죠. 근데 그 선생님도 안 읽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래서 논어를 그때 처음 이제 20살 때 읽게 되었는데 논어는 한 번으로는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생각날 때마다 읽게 되는데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성장하는 만큼 보이고 저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신영복 선생님 걸 읽으면서 역시 깊이의 차이가 있구나. 내가 해석한 거에 비하면 너무 다르다. 너무 디테일하다. 개인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게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걸 되게 밝혀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논어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대화예요. 그래서 논어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 제자와 대화합니다. 막 유명한 인물들 많아요. 이제 공자의 시대는 기원전 500년인 춘추 전국 시대죠. 네, 이때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회적인 근본적 담론이 가장 활발히 시작됐던 세기입니다. 자, 근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를 짚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 이거 정말 재밌었어요. 첫 번째는 철기의 발명으로 기원전 5세기 제2의 농업혁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농업 생산량이 증대하고 이제 수공업과 상공업이 발달하고 전쟁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말을 끌고 4-5마리의 말을 끌고 전차를 타고 이렇게 귀족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보병전을 하기 시작해요.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부국 강병이 패권 경쟁의 핵심이 돼요. 국가 경영 목표가 되는 거예요. 침략과 병합의 자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자유주의랑 뭐가 다르냐 이런 거죠. 맞아요. 둘째는 춘추 전국 시대는 사회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함께 구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사회 변동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하늘의 아들 뭐 이런 거죠. 그 제후, 대부, 사, 서인 이런 위계 질서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기였다. 천자가 토지 소유권을 제후와 대부에게 넘겨버리는. 그렇죠. 영주권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급의 주왕실은 지도력을 잃게 되었고 제후와 대부가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경기도에 있는 한 국가 거기서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뭐 경상도에 국가가 탄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 수십 개의 도시 국가가 춘추 시대에는 12제후국이 되고요. 전국 시대에는 7국 그리고 드디어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이런 변혁기라는 거예요. 이 셋째가 중요한데요. 셋째는 제자백가의 백화제방의 시기, 즉 이제 꽃이 피어남의 시기다. 주 왕실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왕실의 관학을 이루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민간으로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식인 계층이 이루어져요. 자, 근데 이 패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각자 국가들끼리 막 싸우는데 전문적 지식이 확대가 되면서 정신노동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때 왜 자꾸 그렇게 공자니 막 노자니 이거는 결과적으로 패권 경쟁 때문에 지식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왜 그때 다 대체 맹자가 나오고 공자가 나오고 순자, 법가 무슨 맞아. 미치도록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경제와 전쟁 때문에
이 사상이 같이 꼈구나. 전 이걸 처음 알아서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 네, 진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이렇게 변혁의 시기에서 최대의 이데올로기로 최상의 약간 덕으로 생각했었던 것이 바로 육아 사상, 그게 바로 공자의 논어 중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논어에 대한 것도 부정적이고 뭐 비판적인 것도 많습니다만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중요한 것은 이 시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때라는 거잖아요. 근데 공자 사상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의 민주주의가 옳다고 생각해서 공자는 민주주의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뭐 독재자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없다. 이거는 과거와의 소통을 단절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의식으로 하지 말고 그때 시대로 같이 배워보자. 여기도 공자의 인간 이해를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권 사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관을 이유로 그를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상가로 매도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진짜 되게 쉬운 말인 게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 그거 기본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건물 안에서도 다 피웠어요. 저희 뭐 카페에서도 피고요. 카페에서 다 식당에서도 폈어요. 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도 안 된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사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고양이 한 마리를 자기가 죽여도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의 시대의 정신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제 142페이지 가면 드디어. 이게 그 호학 사상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내용은 학이시습 지불력 열호 유청자원 박래 불력 낙호 인불지 이불은 부력군 자효. 제가 지금 띄어쓰기를 제대로는 모르기 때문에 네, 뜻만 읽어드릴게요. 1장에 나옵니다. 이게 처음부터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니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맞아요. 제가 이거 논어 처음 봤을 때 감탄했던 글이에요. 이거 뭘까. 근데 이 뜻이 이 문장마다 뜻이 또 이거 풀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전 또 놀랐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문장 그 학습은 그 자체가 기쁨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재밌는 게 대체로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거래요. 이야. 당시에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종이 있고 노예 선비가 있고 각자의 계급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전에 공자 이전에는 그 신분이 위아래로 못 간다는 거죠. 자기가 신분을 상승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 시대부터는 이 사회 변혁기니까 자기가 공부하면 신분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나왔다. 전 몰랐어요 이거. 노예제 사회에서는 학습이 의미가 없는데 공자 사회에서 의미가 있네. 그니까요. 이런 맥락을 전혀 몰랐죠. 저도 몰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깨달으면 좋은 거구나. 이 엄청난 의미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깊이의 차이예요. 진짜. 이제 뭐 비슷한 그 예가 다음 구절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붕의 개념, 친구잖아요. 근데 이제 친우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인간 관계인데 이제 계급 사회에는 없는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신분제를 넘는 교우의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이 붕은 수평적 인간의 관계이고 뜻을 같이 하거나 적어도 공감대가 있는 인간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붕이 등장한다는 건 뭐냐? 사회 재편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맞아요, 사회가 맞아요.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노예 계급과 그 뭐 위에 있는 계급이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엔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특히나 주나라 때는 아까 말했지만 정해져 있는 게 이미 있으니까요. 네. 뭐 천자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엽지 않다라는 그 마지막 구절의 의미가 되게 좀 또 재미있고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공자 자신의 그 어떤 달관을 일단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언급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게 습에 대한 거. 습에 대한 거. 맞습니다. 여기 습이 이제 실천의 의미. 이게 재밌는 게 어떤 거는 배우고 아까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익히니라고 해석한 게 습이에요. 습. 근데 기존 해석이 이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배우고 실천하니 이런 식으로 시정복 선생님은 보시더라고요. 이게 실천.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맥락이 또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 나는 돈보다 진짜 건강한 삶을 쫓을 거야라고 해서 목표를 정해요. 근데 그러한 그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실천을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맞아. 이런 기쁨이에요. 맞아. 실천의 의미가. 이게 또 이제 대꾸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이게 실천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게 학이라는 거는 배움인데 학과 대비를 이루는 단어로 습 이거를 실천으로 봤단 말이죠. 배운다는 것 근데 이게 기존의 해석처럼 배우고 익힌다도 솔직히 배운다랑 뭐 대동소이하잖아요. 뜻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익힌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실천한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뭔가 대꾸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증자가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되 그것이 진심이었는가를 반성하고 법과 사귐에 있어서 불신받을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한다. 자기 하루 3가지를 반성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하기만 하고 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대요. 아주 공감 갑니다. 이게 습에 대한 해석을 행하다로 하는 거죠. 맞아요. 실천의 의미. 이 논어에서 읽어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사회 변동기에 대한 광범위하게 제기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다 이것도 인간관계에 대한 보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사회에 대한 모든 개념은 사실 그 제도도 인간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맞아. 당연한 거죠. 뭐 네.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다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나름의 이제 자기 맥락으로 정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는 이런 거야. 근데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 다른데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정의들을 합쳐보면 결국 인간과 제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인간과 제도는 결국 인간관계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회에 대한 정의는 인간관계로 갈 수밖에 없고 맞아요. 예. 그래서 사회는 인간관계의 지속적 질서라고 할 수 있고 이 인간관계의 사회적 존재 형태가 사회 구성체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변화 역시 그것의 핵심은 바로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보는 거.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146쪽에 재밌는 게 어떤 기자가 신영무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책을 가장 좀 재밌게 봤냐. 그러니까 자본론과 논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 이유가 자기가 보기에는 이 책이 같다. 왜냐하면 사회 관계, 인간 관계를 중심에 두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자본론도 어떻게 보면 계급 관계를 얘기하는데 계급 관계는 생산 관계이고 생산 관계는 인간 관계인 거죠. 그 자본제도의 핵심은 위계적인 노동 분업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산자에 대한 지배 체제가 자본제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점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논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게 다 인간관계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게 온고지신, 네, 가히위사위, 그래서 옛것과 새로운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야,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좋아요. 단락을 네.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윤님도 맞는지 한번 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미래가 지금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미래가 현재로 흘러 들어온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제 약속을 했죠. 한 5시 반쯤에 만나서 녹화를 할 거야. 이렇게 우린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토요일 날 또 누구 친구와 약속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먼 미래가 가정이 되잖아요. 그 미래가 물결로 치면 미래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현재로 흐르고 과거로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2000년 되기 전에도 우리가 담론이 2000년에 어떤 그 새시대 21세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미래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 과거와 현재와는 동떨어져서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정리해보면
동양 사상에서 미래란 없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있는 건 과거와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고, 그리고 물줄기는 어디로 흐르냐?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흐르고 미래로 흘러가요. 방향이 반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 개인의 일생을 생각해봐도 내가 태어나고 맞아요. 내가 성장하면서 사건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이 없어졌냐? 무의미하냐? 그게 아니라 사건은 내 몸에 남아있고 내 기억에 남아있고 여전히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뭐 사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그럼 물줄기가 그 물줄기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미래에서부터 물이 흘러올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저는 완전 다 이해했어요. 완전 이해했어요. 저는 네. 이게 생각할수록 놀랍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음미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거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한 또 말이거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더 일상 용어로 제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거를 관념으로 상정을 하고 미래가 마치 찾아올 것처럼 정말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미래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현재이고, 근데 현재는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또 과거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쌓이지 않는 이상 미래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정해놓고 미래로 향해 미래가 정해져 있는 길목으로 간다가 아니라 과거 현재를 길을 닦아가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영원히 현재를 살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없죠. 네, 맞아요. 누가 미래를 살겠어요? 맞아요. 지금 나는 현재밖에 못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그래서 온고지신의 의미를 굳이 이 내용으로 말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답습할 수 있는 것은 과거밖에 없어요. 미래에서 어떻게 답습을 해요? 그쵸. 미래는 찾아오지 않아서 몰라요. 과거밖에 없네. 진짜. 과거밖에 진짜 없어요. 왜냐면 현재는 자꾸 지나가니까.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과거로 자꾸 가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답습할 수 있고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거는 과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과거란 지나간 게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편의를 위한 관념적 재구성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맞아요. 와,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 대단한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단절된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물리학적으로도 재밌는 관점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은 사유의 차원, 생각의 차원에서 맞아요. 재구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이게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의 통일체다. 하나로 통일. 근데 재밌는 거 진짜 핵심만 한 가지만 설명하고 이 문장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리가 온고지신을 생각하면 보통 옛 것을 익혀서 이렇게 하니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이거를 진보적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흐름인데요. 과거와 미래는 하나의 통일체다. 그래서 온고,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이 배우는 것이 계속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온고보다는 지신의 무게를 두어서 고를 딛고 신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과거를 딛고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 현재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고리타분한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온고지신하면 그러잖아요. 옛것 왜 그 옛것을 왜 배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생환을 시켜야 되기도 하고 척결해야 할 것도 있고 그 두 가지 없애야 될 것도 있고 다시 살려야 될 것도 맞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150쪽. 저 이거 진짜 군자불기. 저 이거는 제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진짜 감탄해서요.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였어요? 이분의 해설을 듣고 더 감탄을 해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한 5분 이상은 이 글을 공유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글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이거를 한번 제가 정리한 글로 위주로 한번 해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군자불기란 얘기는 간단히 말해서 군자는 그릇이 되면 안 된다. 근데 그릇이라는 거 뭐 밥그릇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릇이란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의 용도가 밥그릇 아니면 뭐 찻잔 이 하나로 자기를 고정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의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딱 이렇게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보내줬거든요. 좋습니다. 이게 논어의 위정에 군자불기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뜻은 군자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만 띠면 안 된다라는 것.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가치로 보았을 때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거부가
동양 사회를 비합리적이고 낙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공자를 강하게 비판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전문성에 대한 입장은 막스 베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요. 전문성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자본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성공한 자본가는 어느 한 분야에서 스스로 옥죄이기를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하는 자본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전문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잡스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만 팝니다. 이런 말 합니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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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스는 뭐 음악도 하고요. 데이터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맞아.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그 사람이 왜 저 우주 항공을 왜 합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전문성은 이 과거에도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노예 신분에게 요구되는 직업관이었어요. 마차를 전문적으로 모는 사람, 수레바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 배의 노를 전문적으로 젓는 사람. 근데 귀족은 군자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귀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계, 즉 음악, 예술, 운동, 기술, 글, 수학 6가지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시서화, 글, 시, 그림 이거를 두루 익혀야만 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 오늘날 요구되는 이 전문성이 노동의 노예로 만들려는 자본 논리가 아닌지 맞아. 군자불기와 전문성 중에서 어떤 게 더 성공에 가까울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라. 이런 게 저의 전체적인 정리였거든요. 맞아요. 책 내용이 진짜 그래요. 맞아요. 다 또 딱 이 정도거든요. 맞아요. 와, 근데 진짜 감탄했습니다. 저의 직업에서도 진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네. 확실히 공장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 노동을 하시는 만약에 그 사장이 일을 시킨다 그랬을 때 너는 평생 바퀴만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그러니까 그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율적이겠죠. 그 사람은 똑같은 걸 최대한 시간에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인생은 뭔가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 사람은 인생을 넓게 봤을 때 그 사람이 그것도 하고 좀 더 발전해서 다른 것도 해볼까? 이런 창의적인 역량을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만 주구장창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생각해 봤을 때 특히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한 분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전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예술가들은 맞아. 그 예를 들어 노래를 하면은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 대한 관계도 많이 넓히고 또 글도 많이 읽고요. 게다가 이제 미술도 많이 작품도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한 그 스튜디오에 갇혀가지고 노래 연습만 죽어라 한다고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떤 가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만 하는 가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극단적으로 맞아요. 말해서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시련도 겪어봐야 되고 실제 연애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가수들 중에서도 책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요. 거기서 영감을 받고 근데 이거는 통합적으로 되는 거지 오로지 뭐 하나만 판다? 그러면 또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일방향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감탄은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말이에요. 대학교 교육이 사실 근데 다 전문성이에요. 저 경영학과 나왔는데 아니 경영학과가 왜 경영학만 단절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고등학교 때 문이과 나누잖아요. 문과는 수학을 몰라요. 그러니까 못해요. 되게 웃긴 거예요. 아직도 난 억울해. 수학을 못 배웠던 게. 진짜 이게 되게 웃긴 거라니까요. 진짜. 아니 이과는 왜 과학만 해야 되죠? 사회, 역사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동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건네고 싶어요. 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거는 좀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측량이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게 성공,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삶을 살고 싶어도 과연 전문성과 이 지금 군자불기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 측면에서도 군자불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맞아요. 그 말을 좀 건네고 싶더라고요. 그 제가 공유했었던 이유가. 맞아. 아니 기가 막힙니다. 진짜
내가 어떤 뭐 전구만 갈 줄 아는 게 아니라 테이블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한 것들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이템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분야만 하면은 그냥 한 전문직이 되는 건데 자기 역량을 자기 걸로 만드는. 다양한 분야에 또 호기심을 갖고 뻗어 나가는 거. 그래서 이게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같은 맥락인 게 그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란 책에 예.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그 화가만 존재할 뿐이다. 미술가들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건 태초에 존재하지 않고 미술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우리가 군자불기 이러한 여러 가지를 습득하는 것도 내가 존재하는 것들에서 그냥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씩 창조시키고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고. 맞아. 이게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인간성에서도 그렇고. 맞아. 정말 감탄해.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되는 개념인 맞습니다. 거죠. 군자불기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네 글자인데 이렇게 많은 얘기를 저는 나름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군자는 그릇이 되면 안 된다. 이 문장으로 이 많은 뜻을 담아낸 거잖아요. 글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저는. 그 노자도 그렇지만 논어도 그렇고 되게 압축적으로 쓰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되게 길게 장황하게 우린 얘기하는데 이렇게 짧게 임팩트 있게 쓰고 싶다. 그렇죠. 뜻을 담아서. 그러니까 이게 다 담기죠. 이거 하나하나 칸트처럼 풀어서 봐요. 그럼 엄청 길어질 거 아니에요. 도덕경이랑 논어 못 읽어요. 그러면 진짜 못 읽어요. 이 안에 맥락을 읽어내야 되는데 또 153쪽에 이게 이제 그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라고 하는데요. 염치. 예, 이제 덕치주의의 선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이끌고 예로 질서를 세우면 부끄러움을 알고 질서도 바로 서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게 실제 예를 봐도 막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막 매들고 벌 주고 하면 애들은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죠. 선생님 안 볼 때 하면 돼. 맞아요. 안 볼 때 담배 맞아요. 피고 안 볼 때 술 먹고 안 볼 때 놀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돼요. 대부분 애들 그런단 말이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 몰라요. 근데 아이들한테 예를 가르치고 덕으로 하면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그런 짓을 못 한다. 이게 진짜 교육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사실 내용은 다 제가 보기엔 상관없고 상식적인 얘기. 네,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마스크 껴라. 그러니까 이거 벌금 때린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형이죠. 맞아요. 근데 법치. 우리의 육아적인 예로 근데 여러분 이걸 안 쓰면 여러분의 가족이 죽습니다. 우리 함께 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알아서 안 걸리면 그만이 아니고 맞아. 괜히 있는 옆 사람한테 좀 껴주세요 같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 이거 보고 많이 감탄했어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도 맞아. 완벽한 CCTV를 다 설치한다고 해서 못 잡아요. 이게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회의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요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걸리면 돼. 그런 사람들이 술 먹고 운전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다니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수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집단적 타락 증후군이라고 네, 얘기도 맞아요. 나오고. 그래서 이 얘기 한번 156쪽에 사회의 본질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나는 사회의 본질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은 인간관계의 지속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마을 생각해 보면 내가 꾸준히 봐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다시 안 볼 사이면은 부끄러움이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 윤님하고 저도 그렇지만 제가 윤님을 다음 주에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너무 파편화돼 있고 개별화돼 있어서 저 사람 내가 안 볼 사람인데 뭐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고 전에 그거 생각났네. 구급차를 앰뷸런스를 택시기사 가로막아가지고 그것도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걸 대강 생각해봤을 때 법에서 한 이 정도의 테두리가 나오겠다.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법으로는 안 됩니다. 법의 기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수치심, 인간성, 부끄러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156쪽이 한번 바탕이 아름다움입니다. 이 대화가 나오는데요. 아리따운 웃음과 예쁜 보조개, 아름다운 눈과 검은 눈동자, 소가 곧 아름다움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소가 본래예요. 본디소. 공자가 대답했다. 그림은 소를 한 다음에 그리는 법이지 않은가? 자하가 말했다. 예를 갖춘 다음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네가 나를 깨우치는구나. 더불어 시를 논할 수 있겠구나. 여기 이제 미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참 재밌어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는 조형성, 저 사람이 얼마나 그 얼굴이 예쁘냐, 원빈이나 뭐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네, 상품 미학 같은 거죠. 겉 외양이 좀 아름다운 거를 우리는 항상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그거는 이제 상품 미학일 뿐이다. 근데 이제 159페이지의 핵심이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 아름다울 미자 여러분들 한자 한번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미의 글자를 봐보면 그 위쪽에 그 양, 우리 양 있잖아요. 양양 그 동물 양, 그 양자와 큰 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게 합쳐진 용어인데 양이 큰 것이 아름다움이다. 맞아.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우리가 동물의 양은 고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생활의 모든 것이었대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털과 가죽을 신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연료로 기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뼈는 도구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모든 물질적인 토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양이 무럭무럭 커라 이렇게 바라볼 때의 심정, 이게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울 미. 그래서 흐뭇한 마음, 안도의 마음이 생기는 게 미의 본질이다. 맞아요. 근데 왜냐면 미술을 볼 때 안도가 돼야 되고 이게 약간 진짜 흐뭇함이 느껴져야 진짜 미술인 것 같아요. 맞아. 찡그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불쾌하게, 맞아. 혐오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전 여기서 재밌는 게 생활의 물질적 총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내가 좀 안정이 돼 있고 뭔가 양은 이 모든 걸 다 포함. 내가 집도 있고 뭐 이미 어느 정도 좀 살 수 있는 정도야. 넉넉해. 그래야 또 이런 상태가 아름답다 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아래 또 아름다움이란 우리말이잖아요. 와, 이것도 이거 한번 진짜 소개해 주세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모름다움의 반대말이래요. 그러니까 알만하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래되고 잘 아는 게 아름답다는 뜻이래요. 근데 오늘날은 좀 반대가 돼가지고 제가 최근에 아이폰을 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폰 옛날 디자인은 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모든 상품이 다 그래요. 갤럭시도 그렇고 뭐 잠바도 그렇고 잠바도 우리 파카 같은 것도 작년 디자인만 봐도 좀 촌스럽고 이거 옛날 1년 전에 유행하던 거네. 근데 요즘 디자인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은 항상 추구하는 게 상품 미학은 변화를 추구해요. 항상 새로운 거, 신상품, 신상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움이란 말은 오래되고 잘 아는 거, 정말 알만한 게 아름다움이다. 이게 공감 갑니다.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 맞아요. 내가 저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저 사람을 뭐 방금 봤기 때문이 아니라 10년, 20년 그만큼 내가 저 사람의 속마음도 알고 저 사람의 처지나 트라우마 같은 것도 알아. 그래서 나와 저 사람의 관계는 아름다워. 우리 친구 관계가. 근데 지금은 연예인들을 볼 때 연예인이 상품, 진짜 사람이 상품이 되는 게 원빈 얼굴 잘생겼어. 이게 얼마나 좀 얕아요. 맞아요. 얕아요 진짜. 모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둔갑한 그런 사회인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원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더 알면 알수록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아름다워가 아니고 알아가야지 저 사람은 아름답다.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 합니다. 변화 그 자체에 탐닉하는 것이 상품 미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좀 반대로 외적 형식으로부터 인간관계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관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당장이 그 외향이 조영미가 아름다운 사람이 좀 예쁘긴 하지만 더 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더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조금 러프하게 갈게요. 시간 관계상 예. 그 공존과 평화라는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거 화이부동 그거잖아요. 네, 화이부동.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한번 개념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핵심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게 화이부동 뭐 해가지고 군자와 소인을 비교하고 그쵸. 대비해요. 군자는 화목하되 부하 내동하지 아니하며 소인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근데 신영모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론부터 말하면 그 화와 동을 대비시키잖아요. 근데 동은 같을 동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나와 내가 같아야 돼. 지배하는 거. 지배의 논리. 인수. 인수합병의 논리가 동이고 이게 소인의 논리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군자의 논리는 화인데 화는 조화로움. 상대방 그 차이를 인정하는 거. 그게 화의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긴 하죠. 동이 아니라 화다. 근데 실제로 정말 이거 극복하기 어려운 게 저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모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소인들 예전에도 그랬고 저는 소인들은 그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나랑 제가 비슷해야 돼. 친구를 사귀는 기준도 내가 쟤랑 나랑 성격이 맞네. 솔직히 그 결혼도 그 사람과 성격이 잘 맞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동의 논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나의 기준이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의 성향이 그 사람의 그 독특성이나 뭐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나한테 맞추려는 그게 있어요. 동의 논리가. 주로 이제 연인들이 헤어졌다 그러면 왜 헤어졌냐 물어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은 게 오히려 좋은가? 이게 군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 동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게 마지막 구절이 진짜 딱 맞는 게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걸 일상적 의미로 읽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 그 선배던가 정말 깊은 선임이던가 회사에 혹은 내 주변 관계들한테도 내가 존경받고 싶은 사람이 되면 이렇게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흉내를 내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냐.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동의 논리예요. 맞아. 내가 동일하게 자꾸 되려고 하면 나랑 복제품인데 맞아. 내 복제품을 뭐하러 존경합니까?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 저를 만약에 좀 좋게 봐서 저를 보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삶을 살면 제가 봐도 이 사람을 존경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너는 너의 맥락이 있고 그러니까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너의 성격이 있고 한데 왜 나를 똑같이 따라하냐 이런 거지. 근데 화의 논리로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되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화해요. 조화. 맞아. 그러면 난 이 사람을 존경하고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 말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인한테 똑같이 맞추지 마시고 선임한테 똑같이 맞추지 마시고 선배한테도 남들한테 똑같이 맞추면 매력과 존경심이 떨어진다. 맞추는 것도 된다. 그렇고 또 남을 나처럼 자기 자신처럼 만들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왜 너는 나처럼 못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동의 논리가 강한 게 종교 뭐 언어까지도 종교가 솔직히 내가 기독교면은 자꾸 그거를 전파하려고 그래. 상대방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래.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힘들죠. 도를 아십니까랑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가 기독교인이면 너 혼자 믿어. 내가 좋으면 나도 기독교를 믿겠지. 그건 나의 자유지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절대 예전에는 많이 저도 강요를 했지만 절대 강요 안 하거든요. 공감해요. 좋으면 믿겠지 자기가. 알아서 어지러니 하겠지. 오히려 강요를 할수록 기독교가 더 싫어진다니까요.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좀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보수한테 진보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 그건 그 사람 자유지. 자기가 뭐 정치적인 색깔이 뭐든 자기 자유지. 그걸 왜 강요하냐고. 진짜 이래서 논어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깊어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김재동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나의 얘기를 할 자유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얘기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할 때 당신이 나의 얘기를 들을 자유도 있고 듣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당신이 얘기를 할 때 내가 들을 자유도 있고 내가 듣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그 권리다. 근데 그게 맞거든요. 서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그게 화의 논리잖아요. 맞아요. 야, 이거는 곱씹어서 계속 정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내가 같아요. 동의 논리를 갖고 살진 않는가 계속 반성해야 돼요. 계속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냥 상대방을 뭘 하려고 나의 기준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를 버리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옳다? 이것만이 옳아? 이런 거 자체를 버리면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모든 폭력이 돼버리는 거야. 상대방의 폭력을 강요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해. 이 자체가 동의 논리거든요. 맞아요. 화의 논리. 너 자체로 내가 존중해.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이런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그냥 뜻만 바로 하고 한 마무리하고 감회를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한 10분도 안 남아서. 네. 덕불고 필요린 요 정도만 하고 뭐 좀 마무리할까요? 한 170쪽? 170쪽. 덕불고 필요린도 괜찮죠.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 정도도 있고요. 이건 그 얘기죠. 이제 그 백범일지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뭐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마음 좋은 것이 덕 좋은 것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덕은 외롭지 않다. 그렇죠.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낯선 거리에 임자 없는 시체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 그렇게 홀로 시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어차피 저희 다음 주에도 또 논어를 또 두 가지로 그러니까 2부로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오늘은 논어 1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방대하고.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많습니다. 진짜 좋은 내용들이 많고 저는 이번 계기로 저부터 느낀 점을 좀 이렇게 베풀어 보면 이게 깊이의 차이구나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제가 논어를 기억하는 걸로만 해도 한 5번은 넘게 봤는데 많이 보셨네요. 근데 이만큼 절대 못 느껴서 저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논어를 봤다고 했을 때 약간 흠칫하는 게 있어요. 좀 부끄럽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읽지 못한 자신을 아니까요. 근데 오늘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내가 놓쳤었던 문장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막 읽다 보면 그냥 넘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넘김이 내 문제여서 넘길 때가 굉장히 많았구나. 특히나 논어에서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고 이렇게 관점을 세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논어는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뭐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를 점검하고 싶을 때마다 보시면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확실히 모든 고전이 그렇죠. 맞아요. 고전의 역할 노자도 그렇고 네, 맞아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맞아요. 같은 구절이라도 읽을 때마다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변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논어는 그대로 있었는데 맞아. 내가 바뀌니 논어가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평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측정해 줄 만한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성경이나 논어나 이런 고전들이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문장들은 늘 똑같은데 거기 있는데 나 비추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해석하는 내가 달라지니까 그 문장에 있는 뜻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새롭게 이해되고. 그래서 야 갑자기 아까 그 시가 생각나네. 그 저희 예전에 어디에서 봤었죠? 그 도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그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맞아. 저희가 아마 그때 주역 때 그 삼경 때 했었던 것 같은데 나와요. 저희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바뀌는 거는 이게 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길이라서.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길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는 0km 때 걸었었던 길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딱 그 장면만 보이는데 나랑 함께 계속 걸어가는 거네요. 한 10km가 되니까 10km의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도라는 사상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성경과 길을 같이 가고 길을 가는 거잖아요. 논어와 노자와 길을 같이 가면서 성숙해 간다. 그러니까 걔는 하나의 결과물 도착지가 아니고 하나의 길 진짜 길 동무네요. 그 고전은. 그렇죠. 와 그러네요. 또 하나 알아갑니다 덕분에. 진짜 그러네요. 저도 두고두고 이걸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와닿았던 게 대꾸를 이루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걸 좀 힌트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그 제일 첫 구절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를 배움과 그 학이라는 것과 습을 대꾸로 이뤄서 학이 배움이면 습은 실천이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잖아요. 이런 데서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동양은 원래 그렇게 대꾸를 이루도록 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에게 통달하신 분이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좀
실제로 도열 선생님이 이런 좋은 스승을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스승한테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 거다. 맞아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그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문장이라도 헤겔 칸트 원서를 읽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스승이 중요하다니까요. 네. 같은 논어인데 이렇게 해석해내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했지만 논어를 와. 5번이나 넘게 읽었는데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좋은 스승이 이게 진짜 지식인이다. 진짜 좋은 스승이다. 이게 진짜 지식인이고 지성인이다. 진짜. 많이 느낍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 체험을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든지 그냥 이거는 사담인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전시회를 보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촌에 어둠 속의 대화라는 그 전시회가 있는데 아마 유명한 전시회이기 때문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거기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네. 눈물이 안 나는데 마음속에서 엄청 울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거를 남들한테 표현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죠. 거기서 이게 직접적인 체험이 엄청 중요하구나를 또 느꼈는데 같은 맥락처럼 저희가 지금 느끼는 이 엄청난 이 파도, 이 엄청난 에너지가 단지 저희의 그냥 목소리로만 전달되는 게 좀 아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이 텍스트들을 한번 읽어보고 자신의 컨텍스트로 또 맞습니다.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네. 논어의 나머지 부분과 맹자를 맹자까지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공맹사상을 저희가 드디어 도전하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맹자까지 250페이지까지 읽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갖고 더 유익한 모습 갖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